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 정재계와 군부의 유력 인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권력을 향한 탐욕과 위선적인 미소가 끈적하게 엉겨붙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치열한 전장이자 사교의 장이었다. 모든 참석자는 저마다의 가면을 쓴 채 서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분주히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그 화려한 연회의 한복판, 가장 시끄럽고 주목받는 테이블의 상석에는 육군 준장 최명석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주위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복 상의에 달린 수많은 약장이 조명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것을 즐기며 마치 자신이 이 연회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진급을 노리는 영관급 장교들과 줄을 대려는 사업가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그가 뱉어내는 시시껄렁한 농담 하나하나에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아부를 떨고 있었다. 최 준장은 그들의 비굴한 태도를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이며 빈잔을 거칠게 내밀어 술을 채우라고 턱짓했다. 최명석은 지난 35년간 군 생활을 하며 자신이 쌓아올린 것이라고 믿는 그 권위와 힘에 취해 있었지만 사실 그의 경력 대부분은 정치적인 줄타기와 교묘한 책임 회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고 자신의 실수는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에 통달해 있었으며 계급이 곧 인격이라고 믿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군인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알코올 기운과 함께 점점 더 부풀어 올라 주변의 공기마저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다. 반면 연회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원형 테이블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잔잔한 물결처럼 주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이소윤 중장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심플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뚜렷했다. 그녀는 손에 든 탄산수를 입에 대지 않은 채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저격수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회장 전체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듯했다. 이소윤은 본래 이런 시끄러운 사교 모임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었으나 국방부 장관의 간곡한 부탁과 의전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상태였다. 그녀는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직관으로 이곳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지루함을 참는 평범한 하객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소란스러운 최준장의 테이블에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경멸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최명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정보사령부 보고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추태가 새삼스럽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불쾌했다. 최 준장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웨이터가 샴페인을 조금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급이 마치 모든 예의와 도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주변의 장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웨이터를 질책하며 최준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그 광경은 대한민국 군대의 어두운 일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부조리극과도 같았고, 이를 지켜보는 몇몇 양식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그 분위기를 깰 용기는 없었다. 이소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렸는데, 그녀의 손끝에는 수만 번의 사격 훈련으로 다져진 굳은 살이 박혀 있어 그녀가 걸어온 길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휘하는 707 부대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어딘가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전장의 참혹함과 죽음의 냄새를 모르는 자들이 안전한 후방에서 권력을 향유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은 그녀에게 있어 참기 힘든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기 위해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최준장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동선은 이소윤이 앉아있는 구석진 테이블을 향하게 되었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옆 테이블의 의자를 툭툭 건드리며 걸어왔고,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알아듣기 힘든 욕설과 군대 용어가 섞인 혼잣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마치 곧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는 불안한 전주곡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을 황급히 비켜주며 혹시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소윤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살짝 돌렸으나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주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극한의 상황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은 인간 병기였기에 술주정뱅이 장군 따위가 주는 위압감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위험 때문이 아니라 곧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충돌과 그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그가 그냥 지나쳐 가기를 바랐으나 상황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최명석은 이소윤이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이소윤의 테이블 모서리를 거칠게 짚었다.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앞에 앉아있는 여성을 쏘아보았다. 술에 취해 흐릿한 그의 눈에는 이소윤이 그저 앳돼 보이는 어딘가 만만해 보이는 민간인 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편협한 사고방식은 그녀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어이, 아가씨,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장군님이 지나가는데 알아서 비켜야 할 것 아니야. 최명석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무례하고 천박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러나 최준장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는 사실에 고취되어 더욱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위엄을 보여줄 무대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명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깊고 차가운 눈빛은 마치 심해의 어둠처럼 모든 빛을 삼켜버릴 듯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의 팔을 꺾고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라는 점과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뼈가 있는 어조로 말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으셨더라도 명예는 지키시지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명석의 둔한 감각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최명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렸고 그는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씩씩거렸다. 감히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그것도 민간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감히 별을 단 장군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뭐 명예 네가 감히 나한테 명예를 논해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쾅 내리쳤고 그 소리에 주변의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취중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임을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소윤의 부관이자 707부대의 작전과장인 한태주 소령이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오려 했으나 이소윤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직감했고 또한 이 남자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냉철한 호기심도 발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마치 불량품을 검사하는 품질 관리관처럼 최명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에 최명석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과 쏠린 시선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연회장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호텔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 화려하고 평화로웠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전장으로 변해버렸고 그 중심에는 오만함으로 무장한 늙은 장군과 강철 같은 침묵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소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소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녀의 키는 비록 힐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구의 최명석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그를 훨씬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흔들림이 전혀 없었고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묵직한 존재감이 주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반면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최준장의 모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여성이 겁도 없이 자신을 정면으로 노려본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명석은 그녀를 쏘아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녀의 신원에 대한 제멋대로인 판단이 끝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부관급 장교의 젊은 아내이거나 혹은 행사를 돕기 위해 고용된 고급 인력 정도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감히 장군의 앞길을 막아서고 눈을 치켜뜨는 행위는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극상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그는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비틀린 오기가 발동했다. 그의 뇌세포는 알코올에 마비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했고 오로지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만이 불타올랐다. 이봐.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눈가를 그렇게 뜨고 쳐다보면
예쁘다고 해줄 줄 알았나. 최명석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이소윤의 얼굴을 가리켰고 그 무례한 손짓에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려야 하나 눈치를 보았지만 이미 흥분한 장군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 준장은 주변의 침묵을 자신의 힘에 대한 복종으로 착각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소윤은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는데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냉철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지만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기회를 주고자 했다. 그녀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연 회장의 소음을 뚫고 그의 귀에 정확히 꽂히도록 말했다. 말씀을 가려서 하십시오. 이곳은 공적인 자리이며 당신의 계급장이 당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소윤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경고는 오히려 최명석의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별을 단 장군에게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 건방진년이 어디서 감히 장군한테 훈계질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반쯤 채워진 레드와인 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통제불능의 맹수와도 같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최명석은 손에 든 와인잔의 내용물을 이소윤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렸고 붉은 액체는 허공에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그녀의 얼굴과 하얀 셔츠를 적셨다. 체악하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이소윤의 모습은 처참해 보였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속눈썹에 맺힌 와인 방울을 털어냈을 뿐이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끼얹는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한태주 소령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상관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군인의 규율 때문에 피눈물을 삼키며 제자리를 지켰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오만한 장군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소윤 중장의 큰 그림을 망칠 수 없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소윤은 셔츠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와인의 감촉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얼굴을 닦아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우아해서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정도의 모욕은 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분노하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가를 수호해야 할 고위 장교가 국민을, 그것도 여성을 하대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그리고 군복의 명예를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았다는 사실이었다. 최명석은 자신의 행동에 당황하기는커녕 와인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비릿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다. 꼴 좋군 그래. 여자가 말이야. 조신하게 술이나 따를 것이지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대들어. 이게 다 너 같은 년들이
군대물을 흐려놔서 그런 거야. 그는 군대 내에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연 회장의 공기를 찢어 발겼고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소유는 젖은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히 술주정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군 내부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지휘관이었기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범죄자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일말의 자비심에서 나온 최후의 통첩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심판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준장님, 지금 하신 행동과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오늘 일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혹시라도 사태가 더 악화될까봐 숨죽이며 최준장의 입을 주시했다. 그러나 최명석에게 그 말은 배려가 아닌 굴욕적인 협박으로 들렸고 그는 콧방귀를 끼며 어이없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 사과 배려 하하하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누군지 알고 짓거리는 거야. 나 최명석이야. 육군준장 최명석이라고 그는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마치 전지전능한 주문이라도 되는 양 외쳐대며 이소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내 군생활 35년이 우스워 보여. 그는 이소윤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술 냄새 나는 입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너 같은 건 내 말 한마디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네 남편이 군인인지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밥줄 끊길 각오나 해라.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이 35년 군 생활을 끝장낼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소유는 그가 자신의 어깨를 미는 손길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멈췄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고 그에게는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는데 그것은 그를 향한 비웃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연민과 작별 인사였다. 알겠습니다. 그 선택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최명석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하여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딜 도망가.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재수 없는 년 그의 폭언은 그녀가 연회장 문을 나설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승리감에 도취된 최명석은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남은 술을 들이켰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소유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한태주 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와인 얼룩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냉정했고 눈빛은 작전 개시 직전의 지휘관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한 소령은 분노로 몸을 떨면서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지만 이소유는 그것을 받지 않고 곧바로 명령을 내렸다. 한 소령,
지금 즉시 코드 블랙을 발동한다. 대상은 육군 준장 최명석.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부터 감찰실, 헌병대, 그리고 정보사령부 내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최명석의 지난 35년간의 모든 기록을 털어 횡령, 인사비리, 성추문, 작전 실패, 은폐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찾아내. 이소윤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군이라는 조직을 좀먹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대수술을 시작한 것이었다. 한태주 소령은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놈이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짧고 긴박한 지시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연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는 최명석이라는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방금 전까지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했던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 이소윤 중장이었다. 최명석 중장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육중한 체중을 지탱하는 의자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수건을 집어들어 거칠게 손을 닦아냈는데 그 행동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과장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 흥분이 가시지 않았고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력이 공고함을 확인했다는 뼛속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주위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해석하며 더욱더 어깨에 힘을 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주변에 앉아있던 영관급 장교들과 사업가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으나 이내 최준장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금 벌어진 일이 명백한 폭행이자 모욕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진급과 사업권이 최 준장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히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 비굴한 침묵은 최명석의 오만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는 환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시금 값비싼 양주가 채워졌고 죄책감이나 도덕적 부끄러움은 알코올의 향기에 씻겨 사라져버렸다. 봤지, 요즘 것들은 기강이 빠져서 말이야. 저렇게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최명석은 혀 꼬인 소리로 큰 소리치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침 튀기는 그의 입에서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여성을 동료나 인격체가 아닌 그저 남성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나 화풀이 대상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추종자들의 모습은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아넘긴 인간, 군상의 비루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다. 사실 최명석의 이러한 아나무인적인 태도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지난 35년 군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자 습관이었다. 그는 위관 장교 시절부터 능력보다는 아부에 능했고 힘든 훈련이나 위험한 작전보다는 고위층의 눈에 드는 회식 자리에 더 열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공적을 가로채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힘없는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기술에 통달해 있었다. 그에게 있어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대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10년 전 그가 대령으로 진급하기 직전에 발생했던 군수물자 횡령 사건은 그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당시 그는 부대 운영비를 빼돌려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었다. 감찰이 시작되자 그는 조작된 장부를 만들어 자신의 부관이었던 한 대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고, 결국 그 젊은 장교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인생이 파탄 나버렸다. 최명석은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희생양을 밟고 올라선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정의와 애국을 논해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방산업체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를 통해 막대한 뒷돈을 챙겨왔으며, 그 대가로 불량 장비가 군에 납품되는 것을 눈감아 주어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 그의 집무실 서랍 깊은 곳과 차명 계좌에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검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인맥과 뇌물 네트워크가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철옹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오늘 밤 처음 보는 여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한편 연 회장을 빠져나온 이소윤 중장은 호텔 로비의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셔츠와 재킷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전장에서 흘린 전우들의 피처럼 붉고 처연하게 보였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손에 적신 뒤 천천히 얼굴과 목에 묻은 끈적한 액체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썩어버린 군의 현실을 마주한 지휘관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제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최전방을 지키는 707부대원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이소윤은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군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새겼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화장실 밖 복도에서는 한태주 소령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긴박하게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래. 정복과 1팀 전원 소집해. 목표는 육군 준장 최명석. 지금부터 그의 임관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스크린한다.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비공식 라인,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져. 한소령은 이소윤 중장이 내린 코드 블랙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707부대가 가진 모든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작전과 요인 암살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였다. 이소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대 내 상황실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고, 수십 명의 정보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최명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은 일반적인 헌병대나 경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문서까지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최명석이 아무리 꽁꽁 숨겨두었다고 자부하는 비밀들도 이들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소령님, 국방부 인사사령부 서버
접속 완료했습니다. 최명석 준장의 인사 기록 카드 원본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하의 보고에 한태주 소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중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 교차 검증해. 그리고 5년 전 군수사령부 근무 시절 방산 비리 관련 내부 고발 문건이 있었는지 찾아봐. 분명히 덮은 흔적이 있을 거야.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호텔 로비로 나온 이소윤은 말끔하게 닦아낸 얼굴로 한태주 소령을 바라보았고, 한소령은 통화를 멈추고 그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단장님, 1차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냄새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3년 전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소윤은 차가운 밤공기를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확보해. 심증이 아닌,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연회장 안의 최명석은 밖에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며 쾌락에 젖어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사업가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차세대 드론 도입 사업 말이야. 내가 힘 좀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마. 대신 내 몫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또다시 국가 예산을 좀먹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고, 사업가는 비굴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넬 약속을 하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곧 파멸의 증거가 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소윤은 호텔 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불 켜진 연회장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며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숨 막힐 듯한 고요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 PC를 켜고 부대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는 최명석의 프로필과 비리 의혹 리스트를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수많은 붉은색 경고 표시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법과 규정을 유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사람은 군인 자격이 없어. 아니, 인간으로서도 실격이야. 이소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화면을 넘겼다. 그녀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최명석이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묵살된 신고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계급의 벽에 막혀 눈물을 삼키며 군을 떠나거나 고통 속에서 침묵해야 했지만 최명석은 그 사실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다. 이소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오늘 밤 그에게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기로 다짐했다. 세단이 호텔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동안 707부대의 정보 분석팀은 마침내 최명석의 아킬레스건이 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2년 전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받은 대가로 마련한 차명 부동산에 관한 등기 서류와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녹취 파일이었다. 한태주 소령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이소윤에게 보고했다. 단장님, 잡았습니다. 놈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스모킹건입니다. 이소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사냥의 준비는 끝났다. 35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최명석의 모래성은 단 한 번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벼랑 끝에 서서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다. 이소윤과 그녀의 부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날이 밝으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의를 향한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자락의 지하 깊은 곳.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 107 특수임무단의 지휘 통제실은 지상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서는 수십 개의 윈도우가 쉴 새 없이 전멸하고 있었고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만이 정보 분석관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평소 대테러 작전이나 유인 암살 임무를 통제하는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내부의 적을 사냥하기 위한 디지털 전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건음만이 마치 기관총 솟아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소윤 중장은 지휘 통제실 중앙에 위치한 지휘관석에 앉아 메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와인으로 얼룩진 사복을 벗어 던지고 날선 주름이 잡힌 전투복으로 환복한 상태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 중장 계급장은 모니터 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에게 모욕을 준 한 남자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기생하며 군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최명석의 35년 인생이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다. 작전과장 한태주 소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분석팀을 진두지휘하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을 골라내고 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연동된 서버 우에 접속 완료했습니다. 최명석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한 소령의 보고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일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계처럼 정교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들이 상대하는 적은 교활한 뱀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최명석의 비리 내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군용 유류를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판매한 횡령 사건부터 부대 부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정보를 흘리고 받은 거액의 뇌물 수수 정황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작전 중 부상을 입은 부하들의 치료비를 착복하고 그들의 공상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보상금을 가로챈 악질적인 기록이었다.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과 욕설이 나지막하게 터져 나왔다. 한편 호텔에서의 소란 이후 2차 술자리를 위해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긴 최명석 준장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문자를 보내오며 아부를 떨었을 그의 헌병대 인맥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주잔을 만지작거려 핸드폰을 들어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다. 술에 취해 몽롱했던 그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아까 연회장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새끼들이 다들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 거야.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최명석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핸드폰을 소파 구석으로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듯 되뇌었다. 그는 옆에 앉은 접대부에게 술을 따르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는 알 수 없는 오싹함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고 룸살롱의 화려한 조명조차 그의 마음속 그늘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다시 707부대 지휘 통제실. 사이버 전 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소윤을 호출했다. 단장님, 찾았습니다. 최명석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의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안에 결정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고 곧이어 화면에는 암호화가 해제된 수백 개의 파일들이 썸네일 형태로 펼쳐졌다. 그것은 최명석이 자신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모아둔 정재계 인사들과의 로비 내역과 성접대 동영상, 그리고 군사 기밀이 담긴 설계도면 사진들이었다. 이것은 그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다. 이소윤은 화면을 가득 채운 추악한 증거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녀의 하얀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다. 이건 군인이 아니야. 국가의 기생충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차세대 전차의 장갑 소재에 관한 기밀 문서가 외국 무기 중개상에게 넘어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돈 몇 푼을 위해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한 이 매국 행위는 군인으로서 그녀가 가진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한소령.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코드 블랙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수신처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관실과 군 검찰단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이소윤의 지시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최명석이 손쓸 틈도 없이 상층부를 동시에 타격하여 그를 비호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군 내부의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심판이 되기를 원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토해내는 종이들은 마치 최명석을 향해 날아가는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4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707부대의 지하 벙커는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서울 하늘의 동쪽 끝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소윤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앞섰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않듯 오늘의 진통은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강남의 룸살롱에서 나온 최명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랐다. 그는 숙취와 피로로 인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몇 시간 뒤에 있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참석할 예정이었기에 그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했다. 기사 양반. 국방부 청사 근처 사우나로 가서 눈 좀 붙이고 씻고 가야겠어. 그는 뒷좌석에 널브러지며 중얼거렸다. 그는 그 회의가 자신의 군 생활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소윤은 작전과장으로부터 완성된 두툼한 보고서 파일, 일명 블랙북을 건네받았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1000톤의 바위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파일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의 참모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러 가는 전사에 대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갑시다. 35년의 오욕을 청산할 시간입니다. 이소윤의 짧은 명령과 함께 그녀는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군용 세단 3대가 엔진을 켜고 대기 중이었고 무장한 헌병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소윤이 중앙 차량에 탑승하자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차량 행렬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서울의 도로는 아직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차창 밖을 바라보는 이소윤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블랙북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그 끝은 정확히 최명석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한편 사우나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최명석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어젯밤의 과음으로 인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그는 정성스럽게 다림질된 정복으로 갈아입으며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위험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폐허나 다름없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자신의 승진이 확정되기를 기원했다. 국방부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별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6해 공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경계는 삼엄했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최명석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는 아는 얼굴들을 만날 때마다 과장된 제스처로 인사를 나누며 어젯밤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미 정보통의 밝은 몇몇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는 밤사이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소윤이 탄 차량 행렬이 국방부 정문을 통과할 때 위병소의 헌병들은 그녀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급히 차단기를 올렸다. 사전 통보 없이 등장한 707부대의 차량. 그것도 지휘관이 직접 탑승한 차량의 출현은 그 자체로 비상사태를 의미했다. 그녀의 차량은 일반적인 주차 구역이 아닌 행사장 입구 바로 앞 VIP 하차 구역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이소윤 중장이 내리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사복 차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행사장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최명석은 입구가 소란스러워지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 들어오는 이소윤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술을 끼얹었던 그 여자가 분명했지만 지금 그녀는 별 3개가 박힌 중장의 견장을 달고 있었다. 최명석의 손에서 종이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커피가 그의 잘 닦인 구두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소윤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며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는 최명석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 행사장 안쪽에서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군내
서열 3위의 총감찰관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한태주 소령과 707부대 요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최명석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다가오는 구두굽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현실적이었다. 이소윤이 총감찰관 앞에 멈춰 서자 주변의 대화 소리가 일순간에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총감찰관은 이례적인 그녀의 등장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소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린 뒤 한태주 소령이 건네준 검은색 파일을 총감찰관의 면전에 내밀었다. 충성 707 특수임무단장 중장 이소윤입니다.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최명석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국방부 대강당 로비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소윤 중장이 내민 검은색 가죽 파일은 그 정적의 중심에서 시한 폭탄처럼 놓여 있었다. 총감찰관 김영수 대장은 이소윤의 결연한 표정과 그녀 뒤에 도열한 707부대 요원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중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같은 중요한 날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질문은 단순히 절차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 가까웠다. 이소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김 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파일 안에는 육군 준장 최명석이 지난 35년간 저지른 군형법 위반 사례들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위 사실 적발이 아니라 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장성들의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군인에게 있어 가장 치욕적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명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멍하니 서 있던 최명석 준장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고 그는 이소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과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지금 미쳤어. 감찰관님. 듣지 마십시오. 저건 모함입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팔을 휘저으며 이소윤과 총감찰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기괴하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파일을 낚아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최명석의 손이 파일에 닿기도 전에 이소윤의 곁을 지키던 한태주 소령이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소령은 최 준장의 팔을 가볍게 쳐내고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티며 그를 위압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물러서십시오. 지금 공무집행 중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시면 공무집행 방해 및 상관 모독으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한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특수부대원 특유의 살기가 담겨 있어 최명석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계급장만 보면 준장이 위였지만 기세 싸움에서 그는 이미 젊은 소령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김영수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파일을 펼쳤고 첫 장에 첨부된 사진과 문서를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최명석이 해외 무기 브로커와 접촉하는 장면이 찍힌 고해상도 사진과 차세대 전차 장갑의 합금 비율이 적힌 기밀 문서가 거래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군사 기밀 유출의 증거였다. 김 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믿었던 부하에 대한 배신감과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수치심에 치을 떨었다. 최명석, 네가 감히 군복을 입고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이냐. 김 대장은 파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짓씹는 듯한 목소리로 최명석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로비 전체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군들도 김 대장의 반응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최명석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를 피하고 있었다. 최명석은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최명석은 사색이 되어 김 대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애원했다. 아닙니다. 대장님 오해입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국가를 위해 35년을 어떻게 바쳤는데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입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연민보다는 경멸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35년 군 생활은 애국이 아니라 매국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소유는 그런 최명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결정타를 날리듯 냉정하게 덧붙였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파일 34페이지를 보십시오.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된 파일에 녹취록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입금이나 확실히 해. 이것이 당신이 브로커에게 한 말입니다. 성문 분석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명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술에 취해 혹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내뱉었던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김영수 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파일을 덮고 곁에 있던 부관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당장 헌병감을 호출해 그리고 국방부 청사 경비대장에게 연락해서 이자를 즉시 구금하라고 해. 대통령 각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 오물을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의 고함 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 명령이 아니라 군내 암적 존재에 대한 분노의 포효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장군의 비참한 몰락을 목격하고 있었다.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군합발 소리를 내며 로비로 뛰어들어왔고 그들의 손에는 은색 수갑이 들려 있었다. 최명석은 다가오는 헌병들을 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뒤는 벽으로 막혀 있었다. 안 돼.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군이야. 니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는 발악하며 헌병들을 밀치려 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은 그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35년 영광은 완전히 끝이 났다. 이소유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최명석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김영수 대장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리며 말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진 상처는 터트려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후속 수사는 군 검찰단과 공조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큰일을 했군.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네. 로비에 모여있던 수많은 별들은 이소윤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계급만 높은 여군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며 강철 같은 신념을 가진 지휘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젯밤의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군 전체를 정화하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소윤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국방부 청사의 거대한 로비는 최명석 준장이 내지르는 비명과 욕설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양팔이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질질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장군의 위엄을 떨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그는 바닥에 구두 뒤굽이 긁히며 내는 불쾌한 마찰음과 함께 발버둥을 쳤고 그 과정에서 정복 상의가 흐트러지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덜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자부했던 명예와 권위는 이제 그의 몸을 옥죄는 은색 수갑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최명석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도와줄 구원자를 찾으려 했었다. 그의 시선은 로비 한쪽에 모여 있는 육사 동기들과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고위 장성들에게 머물렀다. 박 장군, 김 사령관, 자네들 보고만 있을 거야. 이건 군에 대한 모독이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그는 애타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을 응시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권력의 비정함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으려는 쥐새끼는 아무도 없었다. 이소윤 중장은 그 비극적인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집행자의 엄숙함만이 감돌았다. 헌병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고 최명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군복에 박힌 별 3개는 그가 평생을 갈구했으나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진정한 리더의 상징이었고 지금 그 별빛은 그의 타락한 영혼을 꿰뚫어 보는 심판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함정을 판 거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담그려고 꾸민 짓이지 겨우 술 한 잔 실수한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되는 거야. 최명석은 억울하다는 듯이 악을 쓰며 침을 튀겼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소윤의 치밀한 음모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범죄 행위들이 고작 그 사소한 말실수 하나 때문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인과관계는 뒤틀려 있었고 그는 자신을 비운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이소윤은 그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정곡을 찔렀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린 건 제가 아닙니다. 지난 35년 동안 당신이 저지른 탐욕과 오만,
그리고 부하들의 피눈물이 모여 당신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당신이 뱉은 그 말, 여자는 술이나 따르라는 그 오만한 한마디가 당신이 숨기고 있던 추악한 댐의 수문을 연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명예로 사는 것임을 당신은 너무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최명석은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어젯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경거망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때 그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아니, 최소한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신중함이라도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파국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은 패배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고, 엎질러진 물은 결코 다시 담을 수 없었다. 끌고 가. 이소윤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다시 최명석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끌었다. 안 돼. 난 아직 할 말이 있어. 국방부 장관님을 뵙게 해줘. 대통령 가깝게 탄원할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헌병들에 의해 청사 밖으로 끌려나가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한때 군의 실세였던 자의 몰락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복잡한 감정이 섞인 탄식이었다. 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헌병 호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최명석은 좁고 어두운 뒷좌석에 갇히자마자 급격한 공포에 휩싸였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그에게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는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올린 공든 답이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차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국방부 합동수사단 영내로 들어섰고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그를 맞이했다. 차문이 열리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그 공기는 자유의 냄새가 아니라 격리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조사실이 있는 지하 벙커로 내려갔는데 계단을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복도의 형광등은 창백하게 깜빡거리며 그의 초라한 그림자를 비추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철문 닫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취조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진행된 절차는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거칠게 그의 정복 상의를 벗겨냈고 어깨에 달려있던 찬란한 별 계급장을 떼어내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이거 내 계급장이야. 내 35년 인생이라고 그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훈장이 떨어져 나간 제복은 껍데기만 남은 허물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속옷 차림으로 남겨진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장군이 아니라 그저 배 나오고 늙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곧이어 칙칙한 회색 수의가 그에게 던져졌고 그는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그것을 입어야만 했다. 수의의 거친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 아니라 수영 번호로 불리게 될 죄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좁은 독방 안에는 차가운 철제 책상과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거울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울음소리보다 더 비참하게 들렸다. 얼마 후 철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최명석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좁은 방 안을 크게 울렸다. 검사는 감정 없는 사무적인 어조로 최명석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 끝도 없이 이어지는 죄목들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증명하는 긴 목록이었다. 최명석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국가를 위해 일했어. 이건 관행이었어. 다들 그렇게 했다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검사는 비웃으며 녹음기를 켰다. 그 안에서는 어젯밤 707부대가 입수한 그가 브로커와 통화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명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마지막 남은 멘탈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검사는 녹음기를 끄고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이 관행이라고 믿었던 그 썩은 짓거리들이 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의 모든 계좌도 동결되었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숨겨둔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처자식들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가족까지 연루되었다는 말에 최명석은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안 돼.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뒤늦은 참회였지만 그 눈물은 그 어떤 동정도 사지 못했다. 한편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서는 이소윤 중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최명석을 체포하고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씁쓸했다. 한 명의 장군을 잡아넣는다고 해서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태주 소령이 들어와 조용히 보고했다. 단장님, 최명석에 대한 1차 신문이 끝났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707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국방부 장관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소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한소령을 바라보았다. 고생했어. 한소령.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일러. 최명석과 연루된 공범들과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야.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게 끝까지 추적해야 해. 한태주 소령은 굳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 정보팀이 관련 업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내겠습니다. 이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정모를 바라보았다. 모자에 달린 무궁화와 별 장식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최명석처럼 파멸하게 된다는 교훈을 그녀는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잠시 쉬었다가 가자. 1시간 뒤에 작전회의 소집해. 이소윤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싸움과 지켜야 할 조국의 안위가 가득 차 있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 남겨진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은 오롯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국방부 청사들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황금빛 잎사귀를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늦가을이 되었다. 차가워진 바람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군 내부에는 그보다 더 매서운 사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명석 준장의 체포 이후 시작된 대대적인 방산 비리 수사는 육군을 넘어 해군과 공군까지 확대되었고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최명석 리스트로 불리는 비리 장부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군대의 어두운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명석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군의 위세를 떨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며 그가 저지른 죄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채운 것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이적 행위임을 명시했다. 피고인 최명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정 및 모든 서운을 취소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최명석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탄식이 섞여 터져나왔다. 이소윤 중장은 그 시각 법정이 아닌 707 특수임무단 사격장에서 부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명석의 선고 소식을 부관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최명석의 처벌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히 치러져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었다. 총성으로 가득 찬 사격장 안에서 그녀는 표적지를 뚫는 탄환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흔들리는 군심을 바로잡고 오직 임무에만 충실하자는 무언의 메시지를 부대원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연설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되어 부대 전체를 단단하게 결속시켰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보고와 덕담이 오가던 자리가 이제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과 전력 증강을 논의하는 치열한 토론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최명석 사건은 살아남은 지휘관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계급장이 권력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는 곧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다. 회의장에 들어선 이소윤 중장을 바라보는 동료 장성들의 시선에는 두려움 섞인 경외심이 담겨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 앞에서 헛기침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소윤은 잠시 짬을 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늦가을에 햇살이 비추는 묘역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그녀는 이름 모를 무명용사들의 비석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과거 대테러 작전 도중 전사한 자신의 옛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를 비석 앞에 내려놓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편히 쉬고 있나? 자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남은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다네. 그녀의 독백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맹세는 그녀의 가슴 속에 단단한 바위처럼 새겨졌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한태주 소령이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소윤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묵념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단장님,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최명석 일가에 대한 환수 조치도 완료되었고 그와 연루된 업체들은 영구 입찰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를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하지만 기억해. 한소령. 잡초는 뽑아도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야. 우리가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면 제3의 최명석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거야. 한태주 소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707부대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그런 자들이 군복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저 평범한 일상과 시민들의 미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군인의 명예는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한 묘역과 치열한 훈련장에 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소윤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군에서 보낸 최명석과 이제 갓임관하여 꿈을 키워가는 초임 장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직한 부하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이 나침반처럼 그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는 꽉 막힌 도심을 뚫고 거침없이 달렸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했다. 707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연병장에서는 신입 대원들의 선발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구르고 달리면서도 악에 바친 기합 소리를 내지르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에서 이소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교관들과 대원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우렁찬 구호 소리가 영내를 쩌렁쩌렁 울렸고 이소윤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가 아니라 존경받는 지휘관이자 든든한 맏언니로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이소윤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다음 작전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북부 접경 지역에서의 이상 징후와 관련된 첩보 보고서가 떠 있었다. 최명석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며 작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보 분석팀, 위성 사진 판독 결과 10분 내로 보고해. 타격대는 30분 대기태세 유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타고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화려한 야경을 만들어냈다. 이소윤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문득 몇 달 전 그 결혼식장에서 최명석이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와인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자신이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진실은 묻히고 서로 헐뜯는 추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며 쓴 커피를 삼켰다. 그때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앳된 얼굴의 여군 하사였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 결제판을 내밀었다. 단장님,
내일 있을 정기 보안 감사 계획 아닙니다. 이소윤은 서류를 받아들며 하사의 명찰을 확인했다. 하사 김민지. 그녀의 눈빛에서 이소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잘 해내고 싶다는 열망이 뒤섞인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이소윤은 펜을 들어 서명했다. 김하사, 군 생활은 어떤가 힘들지 않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하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닙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저는 단장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에 이소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처럼 되지 말게.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지. 계급이 올라갈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고개는 숙여야 하는 법이야. 명예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게. 이소윤의 따뜻한 조언에 김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상관의 훈시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의 진심 어린 격려였다. 김하사가 나가고 난 뒤 이소윤은 다시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벽에 걸린 태극기가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 앞에 섰다. 지난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유혹이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조국을 배신하거나 양심을 속인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최명석 같은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였고 수많은 부하들이 그녀를 믿고 따르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했다.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제복의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겠노라고. 자정이 넘은 시각, 지휘 통제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레드 접경 지역 섹터 4에서 미상 물체 침투 흔적 발견 전 부대원 즉시 전투 배치 상황 장교의 다급한 방송이 흘러나왔고 이소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맹수의 것으로 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베레모를 눌러쓰고 권총 벨트를 찼다. 평화로워 보이던 일상은 순식간에 깨졌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삶이자 숙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복도를 달리는 부하들을 독려했다. 신속하게 이동한다. 작전 계획 알파. 산발동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없어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707부대의 검은 독수리들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최명석이라는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뿌리는 더욱 튼튼해져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깨어있는 군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헬기장에는 육중한 기동 헬기들이 로터를 회전시키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이소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서 탑승하는 대원들을 하나하나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헬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이름 없는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어둠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헬기가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솟아올랐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유혹이 손짓해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자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 이소윤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오늘도 전장을 향해 날아갔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녀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맞서 싸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는 한 진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35년의 오욕을 단 한 번의 정의로 씻어낸 그날의 사건은 오래도록 전설처럼 회자되며 후배 군인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역사는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명예를 지킨 자를 기억할 것이다.